뒤풍의 완벽한 예법. 1770년대 프랑스, 태양왕의 후예들이 마지막 향락에 젖어 비틀거리던 시절이다. 파리 변두리의 낡은 저택에는 예법의 달인이라 불리는 뒤풍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멸문지화에 가까운 몰락을 맞이한 가문의 후예였으나 무너져가는 저택의 천장에서 쥐가 달리든 말든 매일 아침 엄격한 의식을 치렀다. 그는 가장 먼저 낡아서 올이 풀린 가발을 꺼내 정성스럽게 분을 발랐다. 가루가 허공에 날려 폐를 찔러도 그는 기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뒤풍은 무릎을 정확히 15도 각도로 굽히는 인사를 연습했다. 예법은 영혼의 갑옷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깊이 허리를 숙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한 각도로 숙이느냐에 달려있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허리를 숙였다. 만약 0.5도라도 오차가 생기면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엄격한 눈빛을 보내며 그는 베르사유의 복잡한 궁정 예법을 40년 동안 탐구해왔다. 왕이 재채기를 할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몇 도 돌려야 하는지, 왕비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훑고 지날 때 뒤로 물러나는 보폭은 정확히 몇 센티미터여야 하는지, 상대 귀족의 자기에 따라 미소의 농도를 옅은 안개처럼 조절하는 법까지 말이다. 그는 자신의 이 정교한 연구가 완성되는 날, 프랑스에서 가장 품격 있는 귀족으로 부활하리라 확신했다. 그는 빵을 살 돈을 아껴 최고급 실크 스타킹을 샀고 한 달치 식비를 털어 은장식이 박힌 구두를 주문했다. 그는 굶주림으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구두에 은장식을 닦았다. 그것들은 언젠가 올 자신의 시대를 위한 단 하나의 전투복이었다. 그는 구두 밑창을 손으로 쓸어보며 이 구두가 베르사유의 매끄러운 대리석 위를 미끄러지듯 걷는 장면을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시연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뒤풍이 예법의 달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어느 젊은 백작이 왕의 연회에 그를 예법 자문 겸 대동인으로 초대한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뒤풍은 감격하여 마른 눈물을 흘렸다. 40년의 은둔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자신의 우아함을 증명할 거대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었다. 연회 당일 뒤풍은 생애 가장 완벽한 차림으로 베르사유에 입성했다. 금박이 화려한 거울의 방, 수천 개의 촛불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운 고귀한 이들의 향수 냄새 속에서 그는 전율했다. 그는 주변 귀족들의 몸짓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저 후작의 인사는 지나치게 각도가 어긋나 있군. 천박해. 저 부인의 부채질은 각도가 3도나 어긋났어. 대체 프랑스의 품격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지만 뒤풍은 머릿속으로 모두에게 낙제점을 매기며 우월감을 만끽했다. 자신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내는 규칙적인 금소금마저 완벽한 예법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연회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저 멀리서 루이 16세가 걸어왔다. 장례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이 물러나며 길이 갈라졌다. 백작은 기대와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뒤풍을 쳐다보았다. 뒤풍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왕의 보폭을 계산했고 자신이 허리를 숙여야 할 최적의 타이밍을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왼발, 오른발. 허리를 세웠다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듯 서서히 낮췄다. 이제 남은 움직임은 단 하나뿐이었다. 왕이 정확히 뒤풍의 코앞에 멈춰섰다. 뒤풍은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정교한 동작으로 허리를 굽혔다. 손가락 끝에 떨림조차 없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경이었다. 그 각도는 수십 년간의 고독과 굶주림이 빚어낸 결정체였다. 그는 자신이 완성한 이 예술적인 곡선이 왕의 감탄을 자아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고요한 정적을 깨고 왕이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뒤이어 주변의 귀족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같이 웃기 시작했다. 뒤풍은 고개를 숙인 채 당황했다. 왜 웃는 거지? 무엇이 잘못된 건가? 완벽한 인사였는데? 고개를 살짝 들어볼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예법에 따르면 왕이 말을 건네거나 지나가기 전까지 인사는 지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은장식 구두 끝에 머물러 있었다. 그 짧은 침묵 사이 뒤풍의 콧등 위로 맺힌 땀방울이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가 거울의 방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그에게는 지독하고 잔인한 정적이었다.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큰 폭소가 터져 나왔다. 왕이 배를 잡고 웃으며 곁에 있던 귀족에게 말했다. 오, 보아라. 저자는 마치 죽은 증조할아버지 시대 유령 같군. 저 촌스럽고 과장된 몸짓이라니. 요즘 누가 저런 식으로 인사를 한단 말인가? 뒤풍이 40년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익혔던 그 예법은 이미 아무도 쓰지 않는 낡고 곰팡이 쓴 유물이 되어 있었다. 왕은 뒤풍을 가리키며 짓궂은 농담을 던졌다. 여보게, 그 우스꽝스러운 인사를 한 번 더 해보겠나? 오늘 밤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해준 자네에게 광대의 상을 내리겠노라. 뒤풍은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고귀한 유산이 왕의 술자리에서 한낱 재밌는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굽혔던 허리는 이제 예법 때문이 아니라 척추를 짓누르는 수치심 때문에 펴지지 않았다. 그는 그 자세 그대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그는 마치 시간이 박제된 채 버려진 돌덩이처럼 보였다. 백작은 수치심의 뒤통을 놔두고 군중 속으로 달아났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조롱의 시선이 그의 등을 찔렀다. 뒤통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예법을 써서 그 방을 빠져나오려 했고 그러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날 밤 뒤통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연회장에서 벗어둔 구두를 다시 신어보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벗어 던졌다. 가발을 상자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거울 앞에 섰다. 평생을 바쳐 기록한 예법서들을 아궁이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내는 비명 같은 소리를 들으며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뒤통은 다시는 예법을 연습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평상복을 입고 파리의 지저분한 시장통을 배회한다.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내뱉고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다리를 뻗고 널브러진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숨이 쉬어지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가 평생을 연마했던 예법은 그를 고귀한 자리로 올려다 놓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재밌는 추억을 남겨주었다.